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5가지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뇌물 혐의가 유죄가 되면서 이를 연결고리로 횡령과 국외 재산 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기업의 정경유착이 과거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총수 지키기에 나섰던 삼성 고위 임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징역 4년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그룹은 80년 역사에서 총수에게 처음 실형이 선고되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이 더 엄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충제 달걀에 이어 2형 간염 바이러스 공포가 유럽에서 국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가공육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고공비행해온 소비자 심리가 폭행 위기가 불거지면서 7개월 만에 후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헤어진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치 추적기를 지급한 뒤 이 장비를 과신하다가 업무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뇌물 공여를 비롯한 5개 범죄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특집 8시 뉴스는 3기의 재판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심 선고 내용 이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소와 같은 양복 차림에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 넘게 판결 요지를 설명한 끝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공여를 비롯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5개의 범죄 혐의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물산 합병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으로 89억여 원을 건넨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 과정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는 겁니다. 또 실질적인 최순실 씨 회사 코어스포츠에 삼성 계열사 자금을 건넨 데 횡령과 국외 재산 도피 혐의를, 정유라에게 말을 건네며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한 특검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습니다.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기소 이후 178일 동안 54차례나 재판을 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1심 재판은 특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범죄 혐의별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핵심이었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승마 비용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대가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 스포츠에 컨설팅 비용으로 37억 원과 승마 훈련 비용 42억 원 등 79억 원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차량 비용 등 일부를 제외한 약 73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 등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를 볼 때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또는 6월쯤엔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독대에서 요구한 승마 지원이 결국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라는 걸 이 부회장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승마 지원 상황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 지원이 미흡하다고 이 부회장을 질책한 점 등을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지원 경위 등을 보면 이 부회장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보면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걸 연결고리로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또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줄줄이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손형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검의 논리는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이를 국외로 불법적으로 가져나가 은밀하게 건넸다는 겁니다. 뇌물의 특성상 삼성이 돈을 몰래 조성하는 과정과 이를 탈 없이 위장하는 데서 불거진 문제를 결과적으로 범법 행위로 보는 구조입니다.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횡령과 국외재산 도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모두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게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들어간 64억 원과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원은 삼성 계열사의 회사 돈을 횡령한 거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 스포츠에 삼성이 후원한 36억 원 상당의 돈은 용역 거래로 위장해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건네져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역시 승마 지원 부분의 횡령 액수와 같은 64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에 관해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이른바 말 세탁 부분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외재산 도피 혐의 부분은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10년 이상의 양형 기준을 따르는 대신 5년 이상의 양형을 적용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뇌물 혐의 가운데 이 부분은 무죄라고 본 이유는 뭔지, 또 그렇다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 재판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순실 씨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받아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규모는 모두 774억 원입니다. 삼성은 204억 원으로 가장 많이 냈는데 특검은 이 돈을 뇌물로 받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재단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수단인 걸 삼성 측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 금액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점 등이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한 만큼 유독 삼성만 그룹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경영권 승계 특혜를 노린 적극적 행위는 아니었던 걸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삼성 외에 재단 출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은 롯데그룹으로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신동빈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가운데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 부분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면세점 특혜와 특별사면이라는 부정청탁 혐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돼 있어서 삼성의 재단 출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재판부는 또 법리적 판단과 함께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신뢰감 상실이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상우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짧지만 단호한 말로 정리했습니다. 정경유착,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의 부회장이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이 회복하기 쉽지 않은 신뢰감 상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고 최대 기업 집단 삼성그룹의 도덕성에 불신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승마 지원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속 왜곡된 사실관계를 주장해 이들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꾸짖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번엔 법원의 양형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우리 돈으로 79억 원의 상당의 외화를 삼성이 외국으로 불법 반출했다며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소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로 이걸 바탕으로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만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민경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정유라 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면서 용역 계약을 위장해 코어 스포츠에 건넨 37억여 원과 말을 사는 데 들어간 42억여 원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빼돌린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모두 79억 원가량으로 50억 원 이상 국외재산 도피죄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과 운송 차량을 사는 데 들어간 42억여 원에 대해선 최 씨에게 말 등의 소유권을 넘기려 했던 걸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최저 형량이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횡령액도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81억 원가량이어서 이 부회장 등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졌고 결국 이 부회장에게 하한선인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각 범행을 지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전 고위 임원들은 그룹 총수 지키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특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법정에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고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자기가 최윗선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 고위 임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2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지성, 장충기 등 4명의 삼성그룹 전 고위 임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당한 최지성, 장충기 2사람은 재판 내내 그룹 총수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장충기 전 차장은 대통령 지시여서 최순실 씨 요구대로 정유라를 지원했다던 특검 조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선 추측성 진술이었다고 번복했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이건희 회장 와병 뒤부터 자신이 삼성그룹 결제 라인의 최윗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물론 2사람에게도 이 부회장과 논의해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오늘 1심 재판이 열린 법정안은 재판 내내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류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재판 시작 1시간 전쯤 호송차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은 평소처럼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417호 대법정 좌우엔 6달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양재식 특검보 등 검사 10여 명과 변호인들이 자리했고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그룹 전직 임원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피고인 가족들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결심 공판 때 무죄를 주장하며 울먹였던 것과 달리 오늘은 립밤을 바르고 물을 마시는 등 초반엔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공여로 인정하는 순간 얼굴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내내 정면 검사석을 응시했던 이 부회장은 재판부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유죄 이유가 설명되자 입을 벌린 채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의 법적 구속 결정에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형량이 낭독될 땐 일부 방청객 사이에선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 직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한 여성이 고함을 치기도 했지만 이번 1심 선고는 대체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특검은 결과를 담담히 수용하겠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합당한 선고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유죄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유죄 판결 직후 삼성과 특검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기소된 5개 범죄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변호인은 장담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삼성 승계 작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 측에 대한 오늘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4시 40분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구치소 앞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몇몇이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규칙적으로 운동과 독서를 하고 식사도 문제없이 하면서 비교적 잘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며칠 앞두고는 긴장한 듯 속이 좋지 않아 구치소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직후엔 옅은 미소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 긍정적인 모습이던 이 부회장이 애써 마음을 달래보려는 듯 허탈하고 씁쓸한 미소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다시 지난 6개월간 머물던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석방에 대한 희망도 있었는데 막상 징역 5년이 선고되니 허탈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오늘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됐습니다. 이 부회장 등 3사람은 앞으로 수감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특검과 삼성 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재판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재판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1심 유죄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것 중에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검도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등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항소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유라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뇌물 유죄 판단이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돈을 받아야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최 씨와 경제적 공동체인지 따지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는 많지 않아서 삼성 측은 앞으로 이 부분 법리를 깨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5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가장 낮은 징역 5년형이 선고된 만큼 이 부회장으로선 각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자체를 무죄로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오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86일의 기록을 권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음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13일입니다. 이땐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습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기각 25일 뒤 이 부회장을 재소환했고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7일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청사에 불려나온 지 286일째 되는 오늘 이 부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그럼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예고편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도 사실상 인정된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지금까지 판례를 봤을 때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해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건넨 점 등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아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겐 거꾸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승마 지원 72억 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16억여 원 등 89억 원이 넘는 뇌물이 인정되는 가운데 법원이 그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승마 지원 상황을 계속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승마 지원 관련 주변인들의 인사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에 미뤄 인정된다는 겁니다.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겁고 일반적으로 준 쪽보다 받은 쪽을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오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이 있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옆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변호인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유죄 소식을 전해 듣고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 도중 간간히 조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임박해선 달랐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피고인석 맞은편 벽시계를 보는 등 초조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뒤 옆자리 변호인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천장이나 허공을 응시하고 연거푸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뭔가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변호인에게 이 부회장이 어떤 부분이 유죄가 됐는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 역시 삼성 변호인단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이번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 논리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오늘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주변엔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과 거기에 반대하는 쪽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고를 서너 시간 앞둔 오전부터 법원 앞에선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서로 외쳤습니다. 나는 뇌물 준 적 없다, 받은 적도 없다, 전부 다 부정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재용을 처벌하라! 이재용을 처벌하라! 중앙선거를 통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끌어내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걷기를 촉구합니다. 보수 성향의 단체가 도로를 건너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측에게 항의하려 하자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일부 참가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무죄로 유죄를 만들려고, 유죄를 만들려고. 추첨에 뽑혀 재판을 참관한 방청객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판사님이 판단 잘 하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약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어 교단인 것 같아요. 무죄죠, 무죄. 무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원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 800여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는데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이번엔 삼성 쪽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은 그룹 총수의 실형 선고 소식 이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손승욱 기자. 네, 삼성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선고가 나오고 한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삼성 쪽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삼성그룹은 공식 입장 없이 변호인단이 한 말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는 게 삼성그룹 입장인 겁니다. 이곳 삼성 서초 사옥, 지금은 대부분 퇴근을 해서 불 꺼진 사무실이 많지만 하루 종일 긴장감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은 선고 전에 무죄 혹은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특검의 구형량인 12년보다는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삼성그룹 내부에선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나 M&A가 늦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각 계열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그룹 전체와 관련된 사안은 계열사 사장들이 집단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에서 SBS 손승욱입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배경에는 그룹 승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승계 문제는 삼성이 지난 17년 동안 검찰 또 특검과 수차례 부딪혔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 17년의 기록을 임찬종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1996년 삼성 에버랜드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싼 값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줬습니다. 1999년에는 삼성 SDS가 주식 인수 권리가 보장된 채권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이 부회장에게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받은 돈이 60억여 원에 불과했지만 이런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승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이에 대해 편법 승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년을 끈 검찰은 2003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이건희 회장은 빼고 계열사 사장들만 기소했습니다.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에버랜드 편법 중요 사건에 관해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습니다.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삼성 특검이 구성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검은 2008년 이건희 회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2009년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넉 달 만에 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유로 이건희 회장을 단독 사면했습니다. 경제계 그리고 체육계 등 사회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익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면서 국내 최대 재벌의 승계를 둘러싼 17년 공방의 역사에 또 다른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전할 때 상향등 불빛을 받으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입니다. 뒷 유리창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던 운전자가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황범 기자입니다. 차량 뒷면에 속칭 귀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밤에 상향등이 비춰지면 차 유리창에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다니던 김모 씨가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42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향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복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김 씨는 상향등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고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행 중에 후방에서 상향등을 쏘아서 공사 차량 못 봤거든요. 전방에 있던 공사 차량을요. 그래서 큰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한 이 같은 귀신 스티커들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는 입장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NN 황범입니다. 육군 여군 부사관 선발 시험에서 한 감독관의 잘못으로 2,000명이 넘는 응시자 전원이 다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재시험에 반대하는 수험생들이 많지만 육군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육군 부사관 선발 필기시험을 치른 윤모 씨는 어제 군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험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며 응시자 전원이 다음 달 9일 재시험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좀 황당했어. 개개인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2주일 안에 시험을 준비해서 다시 치른다는 거는. 과목별로 제한된 시간에만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전국 12개 시험장 가운데 한 곳에서 수험생이 시간이 남았는데 앞에서 못 푼 과목을 풀어도 되느냐고 묻자 감독관이 허락한 겁니다. 이를 목격한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육군은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재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은 모두 2,000여 명에 달합니다.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엔
일부의 부정행위에 전체를 재시험 보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수험생들의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잘 봤는데 2차 시험에서 성적이 엇갈려서 붙을 사람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억울한 부분이죠. 육군은 미흡한 시험 통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내고 형평성을 위해 재시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역 군인인 시험 감독관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술을 빼내려다 붙잡히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7년 전 사건을 뒤늦게 공개한 건데 그 이유가 뭔지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공작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을 따라 허름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어 한 명이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책자를 정성스럽게 찍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는 사이 경찰이 들이닥치고 이들은 체포됩니다. 7년 전인 지난 2011년 7월 미사일 기술을 훔치려 한 북한 공작원을 함정 수사로 체포하는 장면인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련 영상 등을 미 CNN 방송에 제공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빼내려 한 미사일 기술에는 구소련의 고체 연료식 3단 ICBM인 SS-24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의 엔진 공급처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Глибоко переконаний у тому, що це абсолютна провокація по відношенню до України. крапка. 영상에 등장한 북한 공작원 2명은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 외에도 미사일 기술을 빼내려 한 북한 공작원 등 8명을 추방했고 북한의 유출 시도를 모두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7년 전 영상까지 공개하며 북한의 ICBM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SBS 김우식입니다. 헤어진 동거남에게 위협을 느낀 여성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결국 살해됐습니다. 당시 여성은 경찰이 준 위치 추적기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의 한 전통주점 앞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헤어진 동거남 58살 배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건 나흘 전부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긴급 상황 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니고 있었고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눌러놓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먼저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더 답답한 거죠. 이에 대해 경찰은 통상 GPS로 위치를 추적하는데 A씨가 건물 내에 있어서 기지국 반경 500m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반경 내에 있던 집과 주점 가운데 평소 신고가 잦은 집으로 출동했고 교통체증까지 겹쳐 11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12 신고도 아파트에서 다 들어왔고 저희들 상담도 주로 아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오는 길목인 아파트에 먼저 들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경찰 대응이 늦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저희 집으로 오는 거는 경찰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급된 스마트워치는 600여 대,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장비가 정작 필요할 때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하몽과 살라미, 유럽 사람들이 즐겨 먹는 햄, 소시지의 일종인데요.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가공육 제품이 E형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에 이어서 햄과 소시지 등에 대한 공포가 국내로 확산되면서 식품당국은 관련 수입 제품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고 대형마트 3사도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직원들이 E형 간염 유발 논란을 빚고 있는 유럽산 생햄과 소시지를 판매대에서 걷어냅니다. 일부 유통업체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육 제품도 판매 중단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육가공 업체들도 당분간 유럽산 원료를 사용한 베이컨과 햄 등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약처가 논란이 된 유럽산 햄과 소시지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유럽산 햄 소시지는 대부분 가열 제품입니다.
그러나 그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수입 제품들을 거두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황달과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 관절통 등을 수반하고 임신부에게는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상태에서는 항상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E형 간염이 들어오면 만성 간염과 간 경화로까지도 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70도 이상에서 1, 2분 이상 익혀 먹으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소시지는 거의 모두 가열, 살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오늘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도로가 강물처럼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제주 동부인 성산읍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취재진도 서둘러 대피합니다. 작은 하천이 돼버린 도로에서 차량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결국 한 대는 고립됩니다.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차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물이 갑자기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계속 들어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차량 통행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을 안길도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마을 우수관은 빗물을 분수처럼 거꾸로 토해냅니다. 주민들이 나와 막힌 우수관을 뚫어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비가 더 왔을 적에는 이제 집 앞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떨려요. 제주 동부 지역의 오후 한때 호우경보 속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퍼부었습니다. 성산읍 온평리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차량 고립 등 10건이 신고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늘 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의 복지정책관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지난 1월 휴일 근무를 하다 과로로 순직한 여성 사무관이 근무했던 부서입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10동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원래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방문한 겁니다. 특히 지난 1월 새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휴일 근무하다 순직한 복지정책관실 김모 사무관의 자리를 무거운 표정으로 찾았습니다.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하다가 그런 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당시 연장 노동, 휴일 노동은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육아휴직 보장, 연차 휴가 사용 확대 같은 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등을 떠밀어서라도 그 육아휴직을 다 가게끔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당연한 문화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선 내년 예산에서 11조 5천억 원의 뼈를 깎는 지출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칭찬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소외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경제부총리도 치켜세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데도 김동연 부총리의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금융위는 서민의 친구, 공정위는 갑질 횡포 혁파의 사이다라고 부르며 새 정부 경제정책구현의 드림팀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이번 달 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달만 해도 10억 원 넘는 아파트가 하루 서너 채씩 거래됐지만 최근엔 거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거래가 거의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사정도 비슷해 마포구의 이 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소연합니다. 전혀 없으니까 힘들죠. 정말 한가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버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한국은행이 1년 뒤 집값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16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낙폭이 지난 2013년 관련 지수를 조사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부정적 시장 전망은 주택 거래에도 그대로 반영돼 서울 집값의 경우 상승률이 3주 연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주택 매수 심리와 주택 가격이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편 한국은행이 조사한 이달 전체 소비자 심리지수는 7달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함께 북핵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이강입니다.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용산 참사를 비롯해 먼저 5개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진 용산 참사. 지금 저 뭐예요 지금? 안에 사람들 있어요 지금요. 음식물 공급을 끊고 대테러 장비까지 사용하는 등 과잉 진압으로 논란을 빚은 상용자동차 파업 진압작전. 밀양 송전탑 농성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그리고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까지 공권력을 집행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셌던 5가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발족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인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7명과 경찰청 차장 등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 개혁 작업의 기본 전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뭘 했는지, 그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을 알아야 개혁을 할 거 아닙니까? 조사위가 선정한 사건 가운데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한 경우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그동안 법적 공방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태도로 일관했던 게 사실입니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독립성이 보장되고 최장 1년까지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북 삼내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수원 노숙인 살해 같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들도 진상조사 대상에 넣을지 검토 중입니다. SBS 조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일부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억 2,200만 원을 신고했고 청와대 참모 가운데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9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퇴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15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취임 후엔 18억 2,200만 원으로 3억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분을 팔면서 생긴 수익과 인세 수입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김정숙 여사 명의의 차량 2대와 자서전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9건도 신고했습니다. 장남 문준용 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재산 1위는 93억 1,000여만 원을 신고한 장하성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상장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이 53억 7천만 원으로 재산의 절반을 넘었는데 6월 중순 대부분 매각했습니다. 2위는 조국 민정수석으로 49억 8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장인 장모의 건물과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조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3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평균 재산은 19억 7천여만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퇴직 인사들보다 4억 6천여만 원 적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사람은 지난 5월 취임하거나 퇴직한 1급 이상 공직자 72명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사드 4기의 임시 배치가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번 달 30일로 배치 완료 시한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매우 임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발사기 잔여 4기의 임시 배치는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건 금년 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그보다는 훨씬 더 빨리 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사드 추가 배치 시기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쯤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4형 2차 발사 직후 조기 배치로 수정했는데 이번에 사실상 더 빠른 배치 일정을 내놓은 겁니다. 정치권에선 미국의 압박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들었다며 미국이 오는 30일까지 추가 배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그때 분명히 8월 말까지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도를 할 겁니다. 이 총리 측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달 내 배치가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28일쯤 끝난다고 밝혔고 국방부도 최소 배치 하루 전엔 주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혀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오페라는 값도 비싸고 또 내용도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한 편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깬 야외 오페라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조지연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여인은 주저하였어. 이것은 무엇일까? 연극 아니냐고요? 오페라 맞습니다. 1인극처럼 강렬한 변사의 해설 덕에 내용이 쏙쏙 이해됩니다.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런 남녀 주인공의 심정이 이랬었구나를 아주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분명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첫 야외 오페라 동백꽃 아가씨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18세기 조선시대 양반과 기생의 사랑으로 옮겨놨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사랑 얘기가 사극 드라마처럼 친근한 데다 민화와 각시탈 같은 전통적 요소가 더해져 남의 나라 얘기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했을 때 조금 더 일반 대중들한테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야외 무대이다 보니 좌석이 7,000석이나 되고 표값은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입니다. 많이 덥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습한 이럴 때는 참 힘든데 실내보다 더 많은 관객분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됩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생리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 동안 생산되거나 수입된 56개 회사 생리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발표에서 위해도가 비교적 높았던 벤젠과 스티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약 10종을 중심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와 성인용 기저귀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날씨가 궂은 날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말은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한낮은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겠지만 습도가 낮아서 쾌적하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폭염이 이어집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해제됐지만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내려가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의 낮 기온 30도, 광주는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전국에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양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근 불가원이니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한다. 이 말은 지난 1960년대 사카린 밀수 사건을 겪었던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